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양지수 뉴욕 증시 훈풍에 힘입어서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난주 금요일에 이틀 연속 급락세를 연출했는데요. 현재 4.34%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5,300선 돌파했습니다. 현재 5,30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2.92% 올라갑니다. 1,11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이 4거래일 동안 거센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 사자 포지션으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3,200억 원 가까이, 기관은 9,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지금 1조 3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만 홀로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현재는 또 기관만 홀로 매수 우위 보입니다. 665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개인은 450억 원 가까이, 외국인은 18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불을 켰는데 현재는 모두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한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지속할 것이란 발표에 반도체 종목들이 랠리를 펼쳤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국내 반도체 투톱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36%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16만 7,100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부터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 납품용 HBM4 양산을 돌입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5.72%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88만 7천 원이고요. 현대차도 2.9%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2.94% 상승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2% 가까운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6위부터 10위까지도 일제히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16% 올라갑니다. 오늘 지주사 주가 흐름이 강합니다. SK스퀘어 10% 넘는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4.23%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123만 1,000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7.92% 올라가고 있고요. 기아도 1.78%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에코프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에도 지난주 금요일 6% 넘게 급락했는데 현재 1%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5만 7,900원입니다. 지난주에 바이오 대장주들이 악재를 맞으면서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급락을 했는데 오늘 알테오젠 4.16%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거래가 37만 6천 원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0.5% 상승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95% 지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지난주 금요일에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면서 마감했는데 현재도 이어갑니다. 3.6%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도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 5.12% 올라가고 있고요. 코오롱티슈진도 2.86%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도 1.78%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9만 7,400원입니다. HLB도 3.16% 올라가고 있고 리가켄바이오도 3.24%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주말 사이 진행된 한미 외교회담에서 한미 원전과 에너지 동맹 강화 소식이 재확인됐습니다. 또한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지속할 거란 발표에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확장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거란 전망에 전력 설비 관련주가 강세 보입니다. 현재 HH현대일렉트릭 지금 10% 넘는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일진전기도 8.769%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지주사 주가도 일제히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예고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서 향후 기업들을 향한 주주 환원 압력이 더욱 거세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주사들로 매수세가 오늘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SK스퀘어 10.7%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5.87%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AI 과잉 투자 우려가 진정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선거에 따른 엔화 약세로 인해 환율은 상하방 압력을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환율은 4원 내린 1,465원 50전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31분 기준으로는 1,463원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4.3% 올라가고 있습니다. 5,30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2.85% 올라갑니다. 1,11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경랑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맞았는데 일단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장이 이제 크게 반등을 하면서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장의 장 초반 분위기를 아주 달구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시장을 흔들었던 글로벌 증시를 흔들었던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 산업 우려, AI발 공포 완화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지난주 주말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의 어떤 반등의 어떤 폭 자체가 상당히 좀 컸고, 그리고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올라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 흐름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흐름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연동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론이 이제 엔비디아 루빈의 HBM 그 점유율이 0%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모두 다 점유율 100%로 이제 HBM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까지도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상당히 좀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일단 반등이 성공을 했고, 새로운 어떤 이슈, 빅테크의 어떤 분위기가 이슈가 됐다. 다시 이제 올라왔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HBM 계속해서 고급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 증시 어떤 반등, 뭐 기술적인 반등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페이지로 또 한번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외국인들도 간만에 오늘 장중에 장 초반이지만 한 3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오랜만이에요. 네, 이제 맞아요. 외국인들이 내내 팔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이슈가 분명히 외국인들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경각심을 좀 보여주면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실은 국내 반도체 증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주가가 올라갈 때 계속해서 팔아왔거든요. 작년 10월 때부터 국내 반도체 이익 추정치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거의 20조 원 가까이를 매도를 하고 있는 추세였어요. 지난주에만 거의 10조 정도 매도를 했지만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 뭐 많이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상승했던 거에 대한 외국인들 수급의 임팩트는 유입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도 외국인들 수급, 그리고 일본의 어떤 총선 끝나고 원화가 강세가, 엔화가 강세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환율도 조금 안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제 높아진 지수 측면에서도 지금 상황이 좀 새로운 어떤 그 국면에, 상승 국면에 또 와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근데 이제 변동성이 워낙 컸으니까 증시도 그렇지만 금, 은 가격도 그렇고 비트코인까지도 뭐 워낙 전 자산 가격이 다 한 번씩 크게 한번 흔들렸잖아요. 이런 변동성은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 변동성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이런 어떤 이제,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어떤 그 우려의 어떤 씨앗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빅테크, 그리고 지금 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빅테크의 어떤 핵심은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스에 대한 어떤 우려도 분명히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뭐 캐펙스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는 많이 하지만, 이거를 벌어오는 이제 돈 자체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캐펙스는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만 수익성은 그냥 계속해서 그냥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일직선으로 올라간다는 맛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 핵심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저평가 팩터의 성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군은 성과가 좀 좋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컨셉이 상당히 좀 좋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거하고 좀 무관하게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주가, 글로벌 국가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모멘텀도 가장 높은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빅테크의 어떤 그런 이제 우려 그리고 비트코인 원재재 가격 변동성은 뭐 분명히 좀 약간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근원 자체는 한국 증시의 강세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안전마진 그리고 안전마진이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가 더 싼지 그리고 어느 쪽이 캐시플로우가 좋은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컨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해당 그 펀더멘털이 없는 쪽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투기적인 포지션들이 많이 들어가는 쪽이고, 그래서 올해 어떤 화두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괜찮고 이제 약간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퀄리티가 좋은 쪽 이런 쪽이 한국 증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원자재라든지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은 진정이 되겠지만 한국 증시만큼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네. 좀 미시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보면은 이번 주가 이제 딱 설 연휴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개인들은 조정을 기회로 보고 이제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성향을 보였단 말이죠. 설 연휴 앞두고 일정 정도의 기간 조정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조건 공격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매수에 나서는 게 좀 위험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는 성공한 투자를 하신 거죠. 개인 투자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 고객 예탁금도 그렇고요. ETF에 대한 개인들의 매수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멈춰지지를 않고 있어요. 지난주에 변동성이 컸지만은 또 그냥 바이 더 딥입니다. 그냥 변동성 크면 다시 또 매수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매수의 어떤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다. 다만 말씀 주셨던 것 같이 설 연휴 전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항상 조금 둔화되는 그런 경향의 계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그 개인들의 어떤 수급 자체가 뭐 한 달 전보다 지금 뭐 엄청 높으냐 이렇게 또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수급의 공백기가 단기간에는 있을 수가 있다. 아무래도 거의 이제 뭐 다음 주는 이제 쉬는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엔화가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오늘 이제 달러 엔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원 달러 환율은 그 이거에만큼은 아니지만 결국은 엔화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워낙 강세에 나타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수급 주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은 국내 반도체의 상승 추세에 동참을 하진 않았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다면. 그러면 어떤 타이밍을 계속해서 노렸을 텐데 외국인 개인들이 조금 수급이 주춤할 때 이럴 때 외국인들이 좀 다시 매수를 하면서 밸류에이션도 높이는 영향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글로벌 쪽에서 보면 한국만큼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좀 뭐 실적 모멘텀이 이게 좋은 쪽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종목을 딱 이제 봐서 올해 실적 추정치가 어디가 제일 많이 상향 조정했느냐. 탑2가 그냥 한국의 탑2가 아니고 글로벌 탑2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한 어떤 메리트 그리고 해당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도 뭐 하이닉스 5배까지 떨어졌고요. 삼성전자 지금 7배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그렇게 급락을 한 거예요. 주가는 올랐지만 그만큼 실적 모멘텀이 좀 높은 상황에 대한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수급에 대한 어떤 그 중장기적인 트렌드는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뭐 공백이 있더라도 주가 측면에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주를 움직이는 게 지난주에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우려, 이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주 섹터가 좀 더 두드러진 계기가 역설적으로 되기도 했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HBM4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설 연휴 이후 HBM4 양산이 본격화된다. 그러면 반도체주에 투자할 재료가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교롭게 저희가 이제 휴장일 때 이런 모멘텀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중에 한 게 있죠. 그 뒤에 이거를 확인하고 매수하겠다.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좀 매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호재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서 여러 가지 반도체 업종에서는 지금 호재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 추천치가 올라간 측면이 기본적으로 루빈에 대한 얘기가 반영이 돼 있지 않은 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루빈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마이크론이 점유율이 0%다라는 HBM4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된다면 시장주는 또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떤 이제 코스피의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지금 550주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와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거의 280
280조, 290조 요걸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이제 2배가 나온 거고 올해 이익 증가율 자체가 거의 100%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강력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봐야 될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피크아웃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글로벌 대비해서 한국의 어떤 그런 이제 포지셔닝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뭐 반도체주는 굳건하다.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주는 사실 한미 관세 협상이 흔들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룹주 전반으로.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아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뭔가 가시적인 성과, 중간 과정들이 이제 확인이 될 텐데 여전히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나요? 예를 들면 CS를 계기로 현대차는 이제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붙어서 주가가 이제 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로봇과는 상관없는 거죠. 관세는 자동차 관련된 관세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다면 다시 로봇 모멘텀이 붙을 것인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뭐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겠죠. 본업도 워낙 충실하고 다만 본업에서 뭐 성장률이라든지 이익 추정치의 상향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전기차에 대한 부진도 분명히 있고 말씀해 주셨던 관세에 대한 우려도 있고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가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 네. 쪽은 상당히 좀 힘든 업황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이제 로봇 관련한 그런 이제 내러티브가 붙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이 자동차 업황에 상당히 좀 부진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낮았습니다. 현대차가 PER 5배, 6배 됐다가 지금 12배, 13배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가 밸류에이션을 올랐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현대차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세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일단 리레이팅이 더 돼서 밸류에이션을 로봇이라든지 모빌리티 관련한 밸류에이션을 뭐 테슬라만큼 올리겠다라는 컨셉으로 보면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업사이드는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적으로 이런 트렌드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은 실적이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실적 추정치는 지금 이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계속해서 컨센서스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관세 우려도 분명히 그렇고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경쟁도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그 본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실적 추정치가 좀 올라가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을 때 조금 더 시장 대비해서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방산 원전도 사실 좀 최근의 흐름은 좋지는 않았어요. 원전은 좀 예외로 두더라도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한 수주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뭐 보도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조방원은 일종의 순환매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인지. 조방원 같은 경우는 기회는 있죠. 예, 이게 시장의 상승세가 좀 둔화될 때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사실 원전은 좀 예외죠. 예. 원전은 미국 측에서 이제 미국의 원전 사업, 대미 투자 관련돼서 이제 원전을 지어달라는 이제 뭐 그런 요청이 있었다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원전주들이 한 번 또 오늘도 사실 많이 오르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그러네요. 원전은 조금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원전하고 조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반도체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내러티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전이 상당히 좀 좋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거의 한 130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네. 물론 이제 한국전력, 뭐 한전기술 이런 종목군들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습니다. 한국전력은 한 거의 2배에서 3배 밸류에이션 된 것 같고요. 한전기술도 거의 10배 수준,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러티브 안에서 수혜를 받는 쪽은 물론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쪽은 트렌드는 분명히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을 때 그리고 소외주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주도주하고 약간 그 격차가 좀 줄어들 때는 가장 그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조선하고 이제 원전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사실은 반도체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러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급 모멘텀이라든지 너무 좋은 상황이고 외국인들 수급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일본이 총선을 이기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을 위한 어떤 정책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미 달러가 떨어지게끔 본인들의 어떤 통화 자체를 엔화를 강세를 보이게끔 하는 그런 액션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돈을 푸는 거랑 또 다른 액션입니다. 한국도 네. 약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엔화하고 원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강세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하면 사실 외국인들은 별 생각 없이 약간 기계 컨셉이 있습니다. 원화라든지 뭐 원화가 높아지면 한국 자산을 좀 매수를 하는 거고요. 원화가 좀 떨어지면 한국 자산을 팔아게 되는 그런 기계적인 어떤 스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반도체의 어떤 그 매력도가 가장 높은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조선 이런 쪽으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나 증권주는 지금 상황에서 투자를 어떻게 보세요? 증권주하고 은행주는 조금 이제 금융 쪽이라는 그 이제 공통점은 있지만 은행은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증권주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도 예전엔 되게 쌌거든요. 뭐 불과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7배, 8배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이제 15배에서 15배 전후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약간 네. 현대차, 자동차하고 비슷한 컨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전반적으로 이 약간 그 이제 거래대금이라든지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는 것은 맞지만 실적 추정치도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워낙 싼 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배당의 상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월 달에 공시가 나오게 되겠죠. 배당이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 상당히 좀 그런 포텐셜이 분명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금리가 낮아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순이자 마진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뭐 이자를 안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보도도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상당히 저평가라든지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 긍정적인 뭐 대상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으로 눈을 좀 돌려보죠. 일단 지난주 워낙 뭐 미장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기술주들을 특히 바라보는 미장 투자자들은 아직도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됐나? 한 번의 반등으로 모든 의혹들이 해소가 됐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번 주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센티먼트 가지고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의 어떤 센티먼트가 개선이 된다라는 컨셉으로 본다면 뭐 미국 달러가 막 반등을 하는 그런 측면. 그렇지만 이제 지금 미국 정부에선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있고요.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빅테크의 실적 좀 어느 정도 좀 발표가 된 측면이 있고 해당 실적 추정치의 변화가 이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과거에는 꾸준하게 이익 모멘텀이 주간 단위로 측정을 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만 3 정도의 강도로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1 정도의 강도로 상향 조정이 됐고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25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25 정도의 이익 모멘텀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달러 외적인 어떤 자산군을 찾기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 달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출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원재 가격의 변동성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런 측면에서 퀄리티인 이머징 주식으로 지금 약간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연 한국하고 대만,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좀 뛰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지금 한국이 밸류에이션이 8배입니다. 5,300선의 밸류에이션 PR이 올해 기준에 8배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5배 정도 되고요. 일본도 거의 20배 가까이 됩니다. 중국도 지금 한 15배 정도 되죠. 대만도 거의 20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8배인데 기본적으로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가 떨어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 자산의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단연코 한국 증시의 외국인들의 어떤 그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중장기적인 어떤 그 청사진이 워낙 뚜렷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적자라든지 이런 측면은 아니거든요. 다 밸류에이션이 20배에서 30배 수준으로 어느 정도 다 고착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의 어떤 변동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서로 상호 보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자산들이 다 같이 널뛰게 하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에브리싱 랠리였다가 또 같이 주저앉거나. 그러니까 회피할 수 있는 해치 전략을 구사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금이냐 은이냐 이제 그것도 아니고 금은이 더 투기성 자산 성격을 보이고 맞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럼 뭔가요? 국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은행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뭐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연준 돈을 계속 푸는 그런 컨셉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을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하는 컨셉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해지를 하고자 금을 더 매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관찰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의 안전자산이라고 본다면 뭐 원자재처럼 뭐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달러 채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는 있어요. 물론 달러에 대한 채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신뢰도라든지 미국의 어떤 그 글로벌적인 어떤 그 뉘앙스라든지 센티먼트라든지 요게 조금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믿을 것은 미국 채권, 미국 달러다라는 컨셉으로 계속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는다면 우리의 위험 선호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안전 자산 선호로 부각이 된다라는 컨셉을 봤을 때는 달러가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미국 채권이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이런 컨셉으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를 오가면서 변동성을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빠른 기간 내에 급격하게 지수가 오른 만큼 고점에 대한 부담도 상당한 가운데 미국발 AI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혼돈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계감이 커진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 김동섭 대표 나오셨고요. 또 글로벌 사이버대 재테크 자산관리학과 김성효 교수, 또 SK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부의 윤원태 부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IB에서 국내 증시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면 국내 주식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순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내고 있는 모습. 최근의 수급 흐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이제 외국인들의 셀코리아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것인지 수급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국 대표? 일단 외국인들은 이제 차익 실현 쪽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하는 거로 보이고 있고요. 네. 이게 많이 오르면서 따라붙지 못했던 개미들이 사실 달려드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는 거를 이제 개인들이 많이 받아갔어요. 네. 많이 받아갔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15만 원 이상 간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대부분은. 물론 시장에서는 장이 좋아지니까 20만 원, 24만 원 지금 목표치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 이전에 10만 원대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었죠. 네. 그 부분이 있던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니까 그걸 놓친 어떤 폼모 상태가 좀 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자보다는
주식시장에 너무 화랑이 오니까 그 은행에 있는 돈이 예적금이 많이 옮겨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네, 네. 27조 정도 움직이면서 뭐 들리는 소문에 은행에 손님이 없다. 오히려 예, 증권가에는 뭐 할머니도 지팡이 들고 나오고 있고 또 아이도 있는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 아이 데리고 온다. 그럼 과거에는 이런 상황은 이제 꼭지 시그널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좀 아닌 게 뭐냐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형성되면서 이 HBM에 들어가는 뭐 D램이라는 수요가 너무 많잖아요. 공급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엄청 커지고 또 삼성전자 재평가되는 그런 과정이 오다 보니까 과거처럼 주가가 뭐 뛰고 끝난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는 투자가들이 많이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팔만한 위치라고 좀 생각해 본 것 같고요. 일부 네. 개미들은 여기서 사도 먹을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개미들이 스마트하게 잘 접근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매매하는 거 보면 옛날에는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꼭 쥐고 놓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더 안 사주면서 시장이 밀려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매수세가 줄여주면서. 근데 지금은 올라가면은 적절한 순간에 물량을 던지면 수익 실현도 하면서 이 수급의 어떤 움직임을 좀 주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상태는 이제 과거처럼 꼭지나 뭐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현재는 서로 간에 이제 어느 정도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과정 정도로 네.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윤원태 부사장님, 은행 고객들 많이 뺏어 오셨습니까? 제가 뺏진 않았고요. 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는 것 많이 같습니다. 찾으세요 요즘에? 많이 뭐 찾고 있는 것 개인 같습니다. 컨설팅이나 뭐 이렇게 의뢰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지방 지점이 몇 개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방 지점에서 저를 찾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뭐 정말 이제는 달라진 분위기군요 이게. 네, 맞습니다. 확실히 비대면으로 들어오시는 고객들도 많고 계좌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기사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그 주식 대출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가 정말 머니무브가 발생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이 머니무브라는 게 사실 지금 예금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이 머니무브 현상이 일시적일지 추세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다만 저는 보고 있는 게 연말 연초에 일시적인 퇴직 자금들이 유입이 조금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말 연초에 네. 퇴직 자금들이 예년의 경우에는 채권형 자금으로 많이 몰렸었는데 네. 올해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채권 자금이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넘어왔던 수요들이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포모 장세에서 다들 이제 주식으로 돈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벌었나라는 공포감 때문에도 예금에서 넘어오는 고객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권 상품 수익률이 재미없죠. 특히 요즘 같은 때. 지금 이제 모든 자산에서 마이너스 나는 건 채권 자산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뭐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 떨어지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 뭐 10년물도 많이 올랐고. 자, 이거를 어떻게 보겠어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 2021년 때 봤었던 일종의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냐, 이 개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은 정부에서 저는 이거를 좀 조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하지 마라, 주식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에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정부에서 공약을 할 때 코스피 5천을 외쳤지만 사실 그걸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눈앞에서 진짜 되는 걸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부동산도 규제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설계를 할 때 부동산에 이제 몰빵을 하는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하나씩 짚어보죠. 미장은 지난주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산업을 AI가 다 먹어버릴 것이다. 이제 이런 우려가 엄습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 작년에 우리가 몇 차례 봤었던 소위 AI 거품, 이 새로운 공포로 또 이렇게 나타나는 양상인데 이게 끝난 건가요? 아니면 잠시 쉬는 국면인가요? 뭔가요, 지금? 근데 사실 산업이 발전하면 네. 이전에 있었던 산업은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요. 이전의 기업들은 그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현재 다가오는 기술과 접목해서 가야 되는 게 사실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핸드폰
우리가 막 누르는 거 썼잖아요. 네. 간혹가다 누르는 게 고장 나고 잘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스마트폰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싹 다 산업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그러니까 애플이 뭐 삼성한테 특허 소송까지 걸어서 못 들어오게 하려다가 결국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쩌면 그런 단계일 수 있는 부분, 결국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과도기적인 성향 이 정도가 정답인 거지. 그렇다 해서 뭐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이 AI 때문에 완전 문제가 된다? 뭐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 기업도 AI를 이용한 소프트웨어의 발전 이거는 결국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일시적인 상황으로 봐야지 이것이 대산업 변화가 일어나서 아예 뭐 그 기업은 다 없어지고 네. AI로만 간다. 뭐 엔트로피라는 기업이 빨리 AI 도구를 만든 거가 우선인 것뿐이지 산업 자체가 완전히 싹 다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일시적이니까 젠스랑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AI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데 도구 정도에 불과하지 그 이상 아닐 거다. 물론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많은 칩을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도 빠른 사회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용했던 걸 하루아침에 다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잠깐 멈춤 정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 뭐 이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미장의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작년까지는 꽤 괜찮은 뭐 사실상 글로벌 증시를 이끌었던 견인차 역할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뭐 지금 수익률만 보면 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아, 네네. 미증시가 약간 뭐 S&P 500 기준으로 7천을 결국 못 넘고 밀리고 있잖아요. 네.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건가? 이렇게 봐야 돼요? 저는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했던 얘기가 이제 다른 채널 나가고 그러면 네. 미국 주식 하지 마라. 국장 와야 된다. 이제 과감하게 저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계속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그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미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들은 아직 많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재료는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케빈 허시가 일시적으로 뭐 큰 혼란을 일으켰지만 네.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만약에 케빈 허시가 들어와서 한다면 유동성에 대한 확대 네. 기대도 살아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약세장으로 진입을 했나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더 판단해야 될 거리들이 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그렇게 좀 신중을 기한다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거기까지 뭐 기다릴 게 뭐가 있나. 네, 그러고 또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연준 의장 교체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쪽은 조금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봅니다. 부사님 또 같은 생각이세요?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뭐 외국인들의 매도 또는 네. AI의 버블론이 지난 얼마 전에 언제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11월이었습니다. 맞아요, 11월. 예. 3개월 단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즌이 지금 실적 시즌과도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재무부가 현금을 빨아들이는 시즌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1월과 2월이 똑같은 양상으로 저는 재현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뭐 AI 버블론 같은 경우 실적 발표하면서 다음 가이던스에 대해서 뭐 투자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아니면은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조금 기대 못 미치게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가를 억누르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말씀드린 위기 AI 버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네. 지금 재무부의 TJ 잔고가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 11월에도 늘어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국면에서 본다면 지난 11월과 똑같이 지금 재현이 되고 있는 국면이고 그 11월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왔거든요. 똑같이 저도 다시 지금부터는 다시 또 외국인들이 2월이 지나고 나면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요 IB들 특히 해외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도 앞서 시간에서 PBR 관련 그 배수 점검해 주셨었는데 PER 관련 점검해 주셨고 PBR로 보더라도 작년 연초에 시작할 때 한국 0.85배였거든요. PBR이 코스피가. 근데 지금 1.6배까지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피어들 대비해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요. 일본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 그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일본에서 카피해 온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본에 따라간다만 하더라도 지금 5,500에서 5,700 사이까지는 더 오를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지금 외국인들의 이탈 또는 버블로는 저는 일시적인 계절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보고 더 있습니다. 이제 그 소프트웨어발 충격을 나눠서 보면은 섹터별로 좀 달랐죠. 미국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뭐 아주 우수수 급락을 했고 M7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많이 발표한 다음 날 주가 급락하고 이 패턴이었고 반도체주도 뭐 AMD나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충격이 덜하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든 AI 기업이든 네. 투자를 할 때 어차피 반도체를 소비하는 쪽으로 가니까 이제 마이크론이라 이런 쪽은 이제 반도체 장비 이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사용자의 입장은 이제 그 투자 비용을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의구심 때문에 좀 더 충격이 컸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죠.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했던 건 우리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제 사실상 주포로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하니까 요 소프트웨어발 충격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받으니까 빠지는 것도 좀 덜 빠지고 많이 빠졌다가도 금방 회복하고 뭐 이런 양상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면 결국은 칩 생산 업체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칩은 계속 소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칩 생산 업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어떤 수익 모델을 가져갈 거예요. 뭐 닷컴 버블 때도 수익 구조가 문제가 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이겨냈던 부분인데 지금도 이제 그 상황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그 기업들이 수익 구조를 못 내게 되면은 칩을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봐서 아마 칩 생산 업체가 좀 힘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사실은 시작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이거를 가지고 미리 다 예측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과거 전례를 보면 한번 극복했던 상황이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들에서는 과거 상황에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을 또다시 증인하고 그러니까 증설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뭐 일시적인 조금 상황으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은 칩 생산 업체는 성장성이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눌리면 눌릴수록 받아줘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그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옥석 가리기를 하는 그런 기업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HBM4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과잉이든 아니든 반도체는 어쨌든 계속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논리가 적용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HBM이라고 하는 반도체 부분과 과거의 레거시 반도체 부분이 두 개 다 지금 호황을 겪고 있는 국면인 것 같은데요. HBM 국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사가 없습니다, 사실상. 얼마 전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HBM4가 엔비디아에서 탈락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앞으로도 HBM 시장은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반독점 시장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거시 반도체 측면에서도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디램 가격이 지금 170% 정도까지 올랐는데 올해 1분기에만 50%에서 60%까지 추가로 지금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가다 보니까 지금 뭐 소프트웨어의 몰락, 충격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을 맞는 것 같고요. 네. 올해 실적은 기록적인 실적을 낼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요. 지금 주가는 이제 내년, 내후년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또 고민하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시장을 흔들었던 소프트웨어발 충격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AI가 한 산업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이제 확대는 뺄게요. 해석이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너무 과하다는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 다음은 뭐냐라는 이제 이런 식의 우려들 또 지금 있는 거고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 같아요. 이건 시장을 시적으로 크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떤 우려로 더 해석을 할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네. AI 이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굉장히 그 광고를 통해서 트렌드를 좀 이제 보는 편인데 네. 지금은 이제 젠스파크라든지 마누스 AI라든지 이런 그 AI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내세우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노션이나 슬랙이나 뭐 구글 캘린더나 이런 거랑 전부 연동을 해서 네. 이제 단순히 우리가 오픈 AI에서 만든 챗GPT나 뭐 제미나이한테 그냥 뭐 좀 물어보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네. 이제 완전히 그냥 비서처럼 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회의 일정도 잡고 알아서 이메일 답장도 하고 이제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이제 광고를 받으니까 이제 그걸 써볼 거 아니에요. 네. 써보면 한 달 만에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놀라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정말 이제 AI를 이용해서 비서처럼 직원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 소프트웨어가 이제 없어지겠구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뭐 코딩도 마음대로 하고요. 네. 네, 뭐 다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 한 달 지날 때마다 보면은 또 업데이트가 돼서 놀랍게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점, 이제 이런 점들도 간과를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우려가 과한 걸까? 과한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우려가 과하다기보다는 저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과거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이러니 작년까지만 해도 그 업체들이 다 앞에 AI 땡땡 붙여서 이 소프트웨어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업그레이드로 이렇게 막 받아들여지고 엄청 그것도 홍보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슈가 돼서 엔스로픽의 그 클로드를 사용해 봤거든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코어 그 네, 툴을 맞습니다. 그 써보셨어요? 툴을 한번 써봤는데요. 네. 제 직업이 이제 애널리스트인데 애널리스트의 직업도 위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 주고 파일 주고 하니까 다 정리해서 세미나 자료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절대 뭐 어설픈 세미나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활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과거의 툴과는 다른 수준인 것 같고요. 그 수준을 벗어난 게 이제 과거의 툴들이 이걸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국면은 반대로 이 AI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들이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AI 위에서 다시 이 부분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툴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기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과거의 툴들 또는 과거의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기의식은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국면에서 또 뭐 에이전트 AI를 이용한 또 다른 소프트웨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소위 말해 AI가 도장 깨기 하듯이 소프트웨어, 다음은 뭐 금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침범해 갈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엔트로픽에 그보다 더 고도화된 툴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게 이거잖아요. 문제죠. 그게 왜냐하면은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고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생각의 발상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 생각하니까 이제 과거 기업이 생각하는 이제 코닥 같은 경우에 그렇죠? 필름 네. 그거 고수했다 그냥 아웃됐잖아요. 또 영화에서 혹시 뭐 터미네이터 뭐 스카이넷이라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스카이넷 알죠? 예, 하나 가지고 완전히 다 전 세계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물론 뭐 지금도 이게 발전하면 거기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경계감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할 거라고 판단하고 물론 너무 빠른 거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일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도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궁금한 거를 찾을 때 그냥 하나만 넣으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데이터를 만드는데도 쭉 만들어주는 그런 걸 경험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있는 데이터 내에서 창조까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일단 좀 위험하다는 느낌은 올 것 같아요.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때까지 영위했던 부분을 침범이 되니까.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 결국 그거를 감안한 새로운 길을 열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적인 상황 정도로만 일단 현재는 인식하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와가지고 완전히 다 바뀌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수십억 인가 쓰던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시간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면 그 사이의 변화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또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주식시장은 그거에 비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과하게 일단 받아들인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갔던 게 이제 지난주 내내 빅테크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실적 설명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본 지출 계획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한다. 여기다 우려가 또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다음 날 떨어지고 이제 뭐 요게 반복이 됐거든요. 이게 빅테크들의 투자는 현재 과도하다라는 거에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교수님은?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네. 과연 나중에 얼마나 벌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시장은 어차피 실적이나 숫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니까 네. 그게 나중에 숫자가 찍히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뭐 이런 곳은 돈을 썼는데 그거보다 훨씬 잘 뽑아냈다. 네. 이제 하면 그게 확인이 되면 이제 오르는 거고 다른 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돈만 쓰고 잘 못했네 하면은 이제 또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의 이제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보도도 있었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자본 지출 합쳐 보니까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했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이제 수익성을 초과하는 자본 지출이 과연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작년에 그 AI 거품론이 불거졌던 거는 그거였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칩에 대한 감가상각을 일부러 늘렸다. 이거 줄여야 되는 수익, 그 줄인 걸로 수익성 계산해 보면 지금 이거 답 안 나온다라는 게 이제 당시에 조정의 빌미가 됐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양상이지만 똑같은 우려 아닌가요, 이거는? 맞습니다. 우선 투자 규모로만 보면 국가 예산급입니다. 뭐 그렇죠. 아마존이 2천억 달러, 그 다음에 알파벳이 1,800억 달러, 메타가 1,200억 달러 이 정도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한국이 그 미국 대미 투자한다고 연에 200억 달러 투자한다고 나라가 이렇게 휘청였었는데 하나의 기업이 2천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규모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캐시플로우 상으로도 큰 부담을 작용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지금 투자 안 하면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위기감 때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PC 시장을 윈도우로 다 지배했던 것처럼 이들 기업도 다시 다 모두가 이제 AI 시장에서 모두 패권을 가지기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는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투자에 대한 현금 흐름 사이클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캐시플로우 안에서 앞으로 몇 년간 투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모자르다라면 외부 조달을 할 때 외부 조달할 능력이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래의 투자 가능성이 저는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고요. 대해 충격을 받은 게 예를 들면 오라클이었다. 맞습니다. 는 거잖아요. 오라클과 뭐 오픈 AI도 비슷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 조달을 확대하는 기업들인데 현금 창출력이 떨어지는 기업들. 이들에게 있어서는 투자자들도 이제 조금 의심을 하는 구간인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 좋게 보는 건 알파벳은 뭐 현금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을 안 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저는 미래에 대한 투자 집행 가능성이 앞으로의 또 투자자들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무리라는 거라는 이제 시장의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면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 초기 시장에 이 기술 패권에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영원히 쫓아갈 수 없는 갭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소위 말해 욕 먹더라도 그냥 가야죠. 묵직하게 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산업 물결은 글로 가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은 나만 도태되는 건 사실이고요. 산업 물결 발전하면서 지금 아시겠죠? 엔비디아, 뭐 블랙일 같은 루빗 같은 칩 하나가 몇 천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더 발전하면 그거보다 더 비싼 가격이 되는데 그 지금 가격이 최초 출발점 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이 정도면 나중에 늦게 출발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에서 뒤처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결국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가 향후 시장을 좀 더 빠르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엔비디아가 오픈 AI 1,000억 달러 투자하는 걸 갑자기 이렇게
스테이 시킨 것도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뭐 투자하고 칩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기업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이제 빅테크 기업이 있다가 여기는 또 새로운 후발주자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다가 무리수를 두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결국 옥석 가리기도 엔비디아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아마 결국은 산업을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적 행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단계에 시장은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맞고 그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거기서 살아남는 기업이 결국은 뭐 위너가 되겠죠. 이렇게 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보도 눈에 띄었던 게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워낙 뭐 슈퍼 호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저가 사양이지만 캐펙 숫자를 엄청 확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더군요. 공급량을 엄청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낙 메모리 가격이 비싸고 3사가 중심으로 움직여지니까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좀 질 떨어지더라도 중국 거 쓰겠다라는 이제 그런 업체들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지금의 굉장히 3사 중심의 행복한 고민 시장을 겪고 있지만 이거 자칫 중국 업체들이 막 본격적으로 공급량 늘리면 과거 치킨 게임 같이 빚어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과한 제가 앞서가는 우려인가요? 아니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급 우려가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충분히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랜드나 일반 범용 디램은 다 중국도 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 공장 캐파만 늘리게 된다라면 공급 물량 충분히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의 조선사가 아니라 10년 전에 한국 조선사가 비슷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해운 물동량 늘어나면 조선 캐파 늘어나고 조선 공급할 때쯤 물동량 줄어들거든요. 네. 그게 악순환의 고리였었는데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레거시 반도체 캐파를 늘리게 된다라면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때쯤 공급 물량이 오히려 가담을 하면서 공급 충격을 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올해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그 중국 쪽에서 캐파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게 나오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는 여전히 반도체 수요 부족, 디램, 메모리 다 지금 수요가 부족한 상황,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이 쇼티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은 이 우려를 어떤 정도의 리스크로 평가를 하세요? 네, 저는 일단 4월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을 하는 네. 그게 이제 중요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양국이 좀 화해 모드로 돌아선다면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업들 빅테크가 이제 디램이나 이런 레거시 반도체를 살 때 미국 정부의 이제 눈치를 보거나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양국이 이제 괜찮게 돌아간다, 미중 관계가 회복 국면이다 하면은 눈치 안 보고 사실은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상당히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상승은 꺾이지 않겠죠. 쇼티지니까. 하지만 상승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메모리 3사가 독점적인 어떤 그 미세 공정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위에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항상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게 태양광도 그랬지만 밀어내기 식으로 엄청난 물량을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황폐화되는 우리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런 가능성은- 부분들이 지금 걱정되는 거 같아요. 그 과거 사례를 보면 물량 공세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결과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그 데라고 휴레패커드가 창신 메모리라는 기업에 그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그 검증이 하루 이틀 뭐 이렇게는 안 돼요. 최소 6개월, 7개월, 많게 1년 정도가 검증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델이나 휴레패커드가 이런 기업들이 나온 제품을 기존의 엔비디아 이런 기업이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결국 퀄리티에 대한 부분 싸움이 결국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격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거기에 진입 장벽을 만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일정한 결국 중국에서도 뭐 물량 공급을 하려도 그 네. 퀄리티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많이 뒤처지게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카바링 칠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그 시간은 아직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뭐
공급에 또 수요가 몰리는 쪽이 바뀐다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다. 다만 아까 말씀한 그런 우려, 결국 어느 정도 품질이 올라왔을 때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 다운되고 문제, 어떤 치킨 게임이 상당히 좀 있을 수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시간이 있고 그 사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를 3사가 모습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 내의 물량들이 상당한데 만약에 창신 메모리 같이 이제 중국 업체들이 계속해서 양을 늘린다면 중국은 또 정책적으로 자국 반도체를 쓰는 경향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뭐 눈에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사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자산으로 이제 넘어가 보죠. 비트코인 가격도 최근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교수님,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7만 달러는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진 이후로 이제 추가적인 하락도 나타났다가 지금 또 약간 반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추세를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하는데요. 네네. 네, 이 질문을 보고 이제 좀 이제 해봤는데 일단은 워낙 이게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고 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좀 판단할 근거가 이제 어려운 게 아닌가. 다른 자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특히나 어떨 때 오르고 어떨 때 내리는 게 조금 명확하지 않고 역사도 짧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양쪽이 너무 이제 정반대의 의견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비트코인은 결론적으로는 전 잘 모르겠다. 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올라간다는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네. 그 마이클 버리가 또 이제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면서 7만 달러, 6만 달러, 5만 달러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단계별로 떨어질 때마다 이제 금융시장이 대재앙, 새로운 재앙이 나타날 것이다. 이건 이제 자산 간의 연계성을 보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만약에 비트코인에 이제 기관 자금도 꽤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자금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출회가 됐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만약에 뭐 서로 물량을 던져버리는 폭탄 매도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걱정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7만 네. 달러, 6만 달러, 5만 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열어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성격이 저는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그 한정적인 공급 때문에 금과 비교가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최근에서는 성격이 좀 변한 것 같고요. 이제는 그냥 대체자산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금융시장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가상자산이. 네. 그게 저는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2월 같은 경우에도 ETF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가격에 네. 충격을 줬던 모습들인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그 원래 산 가격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손절 물량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자들이 가격 하락하게 된다라면 손절성 매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ETF 같은 경우에는 파생형 상품으로도 많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파생의 특성상 이런 충격이 오게 된다면 충격이 가중될 것이고 제도권에 들어온 금융시장의 특성상 한쪽만 충격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충격을 가면 제도권은 괴가 다 물려 있기 때문에 다 연쇄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일지 모르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어디에 쓸려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가상화폐 시장으로도 많이 몰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다시 매도가 되고 일분 자금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가상화폐 시장의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디지털 안전자산, 달러에 대한 해치, 인플레이션의 해치 수단으로 여겨졌다가 지금 그런 정의도 내리기가 애매모호해졌어요. 다 같이 묶여서 그냥 가버리니까. 일단은 그냥 금융상품 하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금융상품으로. 왜냐면 금융상품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네. 근데 사실 비트코인 제가 2006년도에 TV 보니까 TV에서
부천에 있는 무슨 커피숍에서 비트코인 가지고 커피 한 잔 준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그거 보고 저게 될까? 했었는데 지금 네. 여기까지 1억까지 뭐 가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내려오니까 뭐 투자하는데 되게 힘들어하는데 비트코인을 이제 금융상품으로 본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언제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이 뉴욕 시장에서 ETF로 상장하면서 한번 뛰었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펴받기 위해서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부양책 뭐 요거 들고 나오면서 한번 확 날랐고요. 이번에 떨어진 계기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면서 한번 빠졌고요. 그다음에 스캇 벤센트가 의회에서 증언을 했어요. 어떤 증언을 했냐면 비트코인 부양 없다. 부양책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판단한다면 일단은 투자 가치가 메리트가 딱 떨어져 버린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다만 이제 ETF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초자산으로 ETF를 만드니까 그게 이제 상하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빠진다 이건 뭐 장담 못 해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지지 못하는 거고 또 이자라든가 현금 흐름 뭐 이런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금융상품 하나로 본다 그러면 뭐 지금은 결국은 내려가는 과정 중에 하나 정도로만 보시는 게 같아요. 사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을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 가치가 없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훔쳐가기도 하는 돈이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은 별로 안 봤었는데 지금 이제 금융상품 하나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결국 뭐 올라갔던 거에 대한 내려가는 파동 뭐 이 정도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스트래테지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완전히 거기 몰빵 투자를 했었잖아요. 네. 투자한 기업이 손절나면 또 금융 상품이니까 손절나면 또 그만큼의 또 리스크가 오는 뭐 이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과 은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케빈 워시 지명 소식이 아주 크게 빠졌다가 또 다시 반등했다가 또 빠졌다가 은은 뭐 변동성 더 큰데 말이죠. 저는 일단은 일본이 이제 개연 저지선을 확보를 했죠. 자민당과.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개연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정말 많은 일본인들이 갈망했던 전쟁 가능 국가가 되면 네. 이제 당연히 군비 증강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독도를 사이에 두고 또 이제 영토권 분쟁이 있는 한국도 네, 군비 경쟁에 참가를 안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네. 예, 전체적으로 또 한국은 북한과 굉장히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네. 또 중국, 대만까지 해서 동북아에 사실은 상당한 그런 긴장감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는 파장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금과 은은 굉장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케빈 워시가 네,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겠다. 네, 청문회 같은 데서 네, 네. 한번 또 발작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렇죠. 네, 그거는 또 전혀 다른 문제이지만 그렇게 사실 나온다면 지금의 가장 큰 충격은 네.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한번 네, 네, 크게 빠진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케빈 워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될 건데 아마 그게 청문회 자리에서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투자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근데 이제 그 우려 때문에 크게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 시장에서 그렇게 미리 겁을 먹고 빠지는 경우는 대부분 실제로 까보면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딱 바뀌었는데 굉장히 낙관적으로 오히려 얘는 괜찮을 거야 했던 애가 갑자기 매파적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네. 충격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미리 겁먹고 빠진 경우에 실제로 그거보다 더 악화된 경우는 잘 없었어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일단 그거는 시장의 우려보다는 괜찮을 거다 오히려 미국은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부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금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과거에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됐던 것들이 금도 있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디지털 금이라고 했던 비트코인도 있었고요. 네. 미국채 이렇게 대표적이었던 것 같은데 디지털 금이라고 했던 비트코인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안 되면서 수요가 많이 둔화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에 대한 평가인데 미국채도 이제 안전자산으로의 분류가 조금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워낙 재정에 대한 불안이 확대가 되고 있고 공급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의 지위는 이제 금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지금 금값을 이렇게 폭등시켰던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올해도 안전자산은 금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국채 재정 불안 여전히 있고요. 올해 중간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정 확대되려는 재정 확대 정책 더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미국채 불안감 더 조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지금 모든 국가들이 재정을 확대하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한다라면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는 금이 더 오히려 독보적일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면 금에 대한 수요는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변동성이 큰 구간이긴 맞지만 네. 수요는 여전히 저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케빈 어시가 예전에 이제 연준 이사 시절에 했던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이제 연준이 예를 들어서 재무부에 빌려주는 돈이 너무 과다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고 너무 쉽게 쓰는 돈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 이제 뭐 이런 식의 인터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진 케빈 어시가 만약에 대차 대조부 축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사하게 된다면 금값은 당연히 1차 충격은 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이슈가 불거진다면 큰 충격이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금값이 올랐던 기본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금값이 많이 올랐던 건데 네. 케빈 어시가 만약에 과거에 QE를 반대했던 성향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QE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금값의 충격, 금값뿐만 아니라 사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환경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아니면은 과거의 스탠스가 바뀌어서 이번에는 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될까? 크게 흔들렸던 시장이 일단 한번 잦아들고 그다음에 맞이하는 새로운 주란 말이죠. 어떤 전략이 유효하겠습니까? 원래 보통 설 연휴 앞두고 막 공격적으로 뭘 매수 매도 전략을 취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연휴가 기니까 불안하잖아요. 며칠 동안 뭐 미국이 빠져버리면 다 반영할 거고 네. 미국 오르면 또 올라갈 거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을 보지 않고 쉬는 기간 동안에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신 이제 저한테는 이제 얘기할 기회가 없었지만 네. 기술적으로는 미국이 계속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기술적으로 네. 올라간다. 기술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서 뭐냐면 이제 과거에 보면은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월봉이라든가 이런 데서 봤을 때 우상향 추세선에 딱 걸리면 웬만하면 조정을 주면서 수평으로 뭐 쌍봉이나 쓰리봉을 만드는 과정을 갖춰요. 근데 지금은 우상향을 찔끔찔끔 타가면서 목표치 계획은 높여요. 그래서 사실 원래 다우를 한 52,000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설마 했는데 5만을 넘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내렸다고 그러면서 계속 옆으로 기면서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는 5천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3,650 정도 보고 있었고 네. 그거 돌파하면서 새로운 파동 만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수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 돌파된 상태예요. 이럴 때는 이제 너무 지수가 높다 보니 1%만 내려도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뭐 올라가가지고 차익 실현한다 하면은 2, 3% 내면 150% 빠지는 거거든요. 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1%, 2%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바닥이다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버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높아지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높은 지수에 대한 면역이 생기지 않아서 공포감에 물량을 던지는 사람이 생겨서 변동성이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또 더 많이 오르니까 이거 잘못하면 나 놓칠까 해서 따라붙는 포모 현상도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면역 체계가 이제 투자가들이 오는 그런 상황이 아마 한 달 정도는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런 계산을 해본다라면 연휴가 한 주를 이제 딱 지나가게 해주잖아요. 네. 그럼 두 주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몸에 익혀진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에 대한 대응을 뭐 물량을 줄여서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마도 기존에 주가가 낮을 때에처럼 대응을 네. 하는 그런 상황.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파동을 만드는 상황이 정말 맞다면 여기 정말 출발자리일 수 있고요. 이게 꼭지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미국장이 행보할 때 우리나라 간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믿어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하고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고 있고 네. 일본이 급등할 때 썼던 아까 밸류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3차 상법 개정안까지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그 당시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도 미국과 디커플링이 됐었던 때는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초 베이스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거기다가 시장 이끌어주는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AI의 가장 핫한 시장에서의 최선의 결과를 내고 있는 과정이라 그러면 지금은 네. 뭐 두려워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님. 국내 증권사 통틀어서 SK증권이 가장 공격적으로 코스피 전망을 하셨더군요. 일부 기간은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앞두가 또 역전했습니까? 네, 역전 제가 최근에 되고 본 건 있습니다. 네. SK증권이 가장 공격적으로. 1월에 이제 뷰가 바뀌어서 더 공격적으로 내는 증권사도 있고요. 삼성전자 목표치도 마찬가지. 목표 맞습니다. 그리고 네. 코스피 밴드 같은 경우에도 7,000선까지 제시하는 하우스들도 있고요. 지금 비중을 줄일 때가 아니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비중을 줄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투자자다라면 지금 여전히 저는 비중 확대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명절 앞두고 지금 기간 투자자들이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과거의 경우에는 항상 명절의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들이 많았었고 최근에도 딥시크 사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명절 기간에 터지면서 돌아오는 그 기관 투자자들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네. 네. 그때 딱 그 명절 기간에 겹치면서 어려움 많이 겪었었는데 지금 이 우상향 추세에서 과연 명절 특히나 긴 명절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개인보다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고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 비우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 연휴 그리고 목금까지 휴가 쓰는 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일부는 조금 조정하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뒤흔들었던 소프트웨어 산업 충격은 언제든 AI발 공포가 엄습할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더 강력한 AI 도구가 출시되면 그땐 다른 산업이 더 큰 타격을 받는 식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변동성에 대비한 해지 전략은 상시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